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 연말 벌어진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까지 우리 국민들에게는 고되고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을사년 새해에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와 우리 정치에 밝은 빛만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설 특집 방송에는 이름이 같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 사회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두 분의 인연을 제가 접하기는 했는데 과거에 박성태 선배가 새누리당 반장할 때 그렇습니다. 원내대표셨다고요. 네. 잘 지내셨던 거죠? 잘 지냈죠. 워낙 합리적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합리적이시면서 JTBC 토론에도 되게 자주 나오셨고 말씀도 네. 잘하시고 논리적이시니까 제가 평소에는 대성태, 저는 소성태. 아, 대소성태로 나뉘신다고 요즘 말씀하시는 뭐 건데. 이 네. 방송계를 주름 잡는 뭐 아, 그런 정말 활약이 대단하십니다. 제일 핫한 인물이죠. 아니, 명절에 보통 이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루틴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의원님. 사실은요. 제가 오늘 뭐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주지만은 정치인들은 딱 설이든 추석이든 그 흔히만 연휴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연휴 만들어지기 전날까지, 그러니까 지역구에 뭐 재래시장이든 뭐 또 복지시설이든 네. 뭐 이런 곳을 다 그때 다 다니고 연휴 딱 시작되면은 그때부터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 그래요? 아. 숨은 비책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그때 이제 휴식하고 또 가족들이랑 여행도 가고 네. 보통 그렇게 합니다. 아니, 선배 같은 경우에는 기자일 때는 연휴에도 나오는 날들이 있잖아요. 방송은 연휴에도 이제 조를 짜서 예를 들어 연휴가 3일이다. 그럼 최소 하루 이틀은 나오죠. 네. 방송 근데 언론인들은 그렇게 됩니다. 아니, 평론가를 정당도 이제 네. 당의 대변인들 정도만 그렇죠. 일부 당 사무처 요원 몇 명하고 그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자신들은 딱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은 그날부터는 해피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평론가로서 연휴 계획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마도 기자할 때보다 더 바쁘실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까? 저는 네. 저는 이제 연휴 때는 예전에 방송 기자 할 때는 연휴 때 뭐 한 번 정도는 추석 설이면 한 번 정도 못 내려가거나 되게 짧게 시골에 내려가거나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 내려가요. 아, 예, 그렇군요. 예.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조절할 수도 있고 음. 보통 또 이제 방송들이 저렇게 하는 게 녹화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녹화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설날 당일 때는 제가 이제 저는 시골에서 차례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이제 미리 양해를 구하죠. 네. 그 명절 되면 생각나는 게 그 밥상머리에서 정치 이야기를 안 하는 집이 거의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해서 의원님 같은 경우에 자제분들도 계신데 그 자제분들하고 혹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까? 며느리하고 요즘 정치적 견해가 많이 달라요. 며느리야. 아이, 요거 이거 궁금하네요. 명절 앞도 요거 위험한데. 네, 왜 다르신 겁니까? 네. 더군다나 며느리하고 한 집에 같이 살고 있기 아니, 때문에 압니다. 예. 3세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3대가 같이 살고 있는데 며느리는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아. 대려 이제 13 비상계엄 이게 선포되고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화가 많이 났어요. 특히 관심 몰입 애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측근 세력으로서 뭐 호가호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큰 오판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그냥 그래서 화가 정말 많이 났어요. 그런데 저는 그 한한 분위기가 그대로 내재돼 가지고 그대로 유지가 일정 부분 지금 뭐 공수처 검찰 또 수사 이첩이 되고 뭐 현재 심판은 심판대로 가더라도 네. 그게 좀 일정 부분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어느 날 우리 며느리에는 또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나 그때 2030 세대들이 좀 이게 좀 흐름이 좀 달라지고 있구나. 그걸 달라진다는 거는 우리 며느리한테 네. 제가 알았어요. 그 어떤 내용 방면으로 좀 달라지고 있다는 그런 겁니까? 거죠. 그러니까 이제 12.3 비상계엄 당시는 상당히 그냥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울분과 분노까지도 상당히 있었는데 공유를 했는데 그때까지 그거는 되려 뭐 더 적극적이었어요. 근데 좀 지나고 나서 이게 뭐 공수처가 뭐 수사 주체가 맞느냐, 정당한 수사 권한이 있느냐, 또 뭐 서부지법의 영장 속빙 그리고 뭐 또 결정적인 것은 이제 한덕수 총리를 갖다 탄핵한 대응을 부분에 탄핵을 대해서 해버리고 네. 그리고 더 이제 또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헌재 심판 그 준비기일에 정청래 이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변호인들이 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된 내용 중에 내란 부분을 드러내 가지고 심판에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상당히 결정적인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 아무리 대통령 탄핵 잘못됐지만 이것도 거기 연불보다 제밥에 눈이 먼 지금 쉽게 말하면 민주당의 정치 행태도 이거는 문제네. 이런 인식이 그때 이제 막 그런 이제 갈등이 좀 있다고 하시는 건데. 안타깝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이제 젊은 청년 한 분과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 면허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잘못된 거냐. 그다음에 그 이후에 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과도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좀 긴 시간을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길게 차분하게 얘기를 드렸더니 그분이 이해를 좀 하시더라고요. 이해 납득을 하신 납득을 거군요. 좀 하시고 네. 아 그런 게 있었군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계엄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몰라요.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러니까 군인들의 국회 난입이 그냥 이전에 동덕여대 사태 뭐 그런 것과 비슷한 거 아니야? 그렇다고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제 차분히 설명을 드렸더니 네. 좀 납득을 하셨어요. 물론 뭐 또 완전히 동의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김성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며느님한테 그러면 네. 꼰대 소리를 듣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충분히 납득하실 텐데 얘기를 못하는 상황일 거예요. 이거 선배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이제 딸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딸들하고는 이런 얘기를 좀 할 기회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딸들은 저랑 성향이 비슷해요. 그래서 좀씩 얘기를 하면은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5분이 넘어가면 아빠는 꼰대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크게 갈등이 일으킬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이번 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래도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얘기들이 아마도 이야기꽃을 피우지 않을까 싶은데 벌써 이제 수사기관의 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검찰 조사만 끝나게 되면은 아마 법원행위 되는 건데 중간 평가를 해본다면 의원님 어떻게 그러니까 평가하십니까? 이제 저는 처음부터 제가 뭐 집권당의 국민의힘 속에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시킨 정당의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지금은 해명은 비록 아니지만은 뭐 그래도 정교체 저도 중심에 섰던 인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지 8년 만에 그것도 이제 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국민들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늘이 준 기회에 그렇죠. 이런 네. 기회가 될 수 없는 건데 뭐 작년 12.3 비상경 같은 그런 상황이 오니까 저부터가 화가 막 났어요. 엄청 화가 많이 났어요. 이 기회를 이게 발로 차는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누구보다도 집권당의 면모를 어떻게 갖추고 국민들의 쓴 소리 또 아픈 소리 또 고통 소리는 소리를 갖다가 여과 없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는 그런 집권당의 책임, 책무 네. 그런 소리 한치 이 친구들이 윤석열 대통령 권력에 그냥 빨대 꽂고 그 단물만 뽑아 먹느라고 한 2년 6개월 정신없이 세월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쓴소리도 많이 했지만 맞아요. 네. 결국은 무소불위의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만든 거죠.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통치는 있는데 정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정치 실종의 책임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근본적인 뭐 본인의 민주주의 뭐 소양이든 뭐 그렇게 판단할 문제도 있겠지만은 더 본질적인 책임은 국민의 힘이 있는 거죠. 네. 정치를 대통령이 기피하고 해모스럽게 생각하고 뭐 이런 부분이 예도 정치를 멀리하면 멀수록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뜯어 말렸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는 네. 여소야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록 많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은 저거는 수사는 수사 검찰에 맡기고 또 재판은 재판대로 법원에 맡기면 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원만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정치적 협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될 집권 세력들 국민의 힘이 대려 대통령 그냥 정치 기피하는데 그걸 막 그냥 같이 그냥 아우성을 치고 그런 모습이 저는 별로 지금 뭐 통치만 있고 정치는 없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적확하신 것 같은데 참 신기한 게요. 그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할 땐 지지율이 낮다가 국정을 안 하니까 좀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저는 지금의 여론조사는 네. 약간 부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신호는 있습니다. 네. 여기서 눈여겨볼 신호는 딱 두 가지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것도 구구 지지층이 많이 결집돼 있다. 요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뚜렷하게 치고 나가지 못한다. 이 두 가지 신호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지지층 결집에도 불구하고 신호라고 얘기한 건 네. 선거는 과반의 게임이거든요. 투표한 사람들의 과반을 이겨야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양당 체제가 굳건하고 제3당이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지층이 30%가 똘똘 뭉쳤다. 저요. 아무 의미가 맞습니다. 없습니다. 네. 대선은 대부분 양당 체제로 치러지기 때문에 30%가 엄청나게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무슨 매일 워크숍을 다니고 단합대회를 하고 무슨 수를 다 해도 대선에선 집니다. 그게 만약 지방선거다. 투표율이 낮으면 30%가 똘똘 뭉쳐서 투표에 적극으로 다 참여해서 이게 의미가 좀 있겠지만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는 의미가 있지만 대선은 지난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렇고 77%의 투표율이었거든요. 정치에 크게 관심 없는 사람 대부분도 투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층이 많이 결집한다고 해도 실제 대선 국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외연 확장이 훨씬 중요한 네. 중도층에 간만에 투표하는 중도층이 누굴 찍을까가 훨씬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지층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구구 지지층이 특히 결집한다는 건 대선 국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약간의 에너지를 결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 정도의 의미고 또 하나의 의미는 민주당. 네. 이거는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지금 여당의 1호 당원 대통령이 미치광이 바보짓 비상계엄을 저질른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저쪽 지지층이 결집해 있더라고 해도 압도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민주당의 단점, 이재명 대표의 단점이 많이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질 거면 지금은 아무리 저쪽이 제가 볼 때는 약 7, 8%가 더 결집돼 있는데 그걸 감안해도 여기서 최소한 10% 이상은 앞서가야 맞습니다. 되는데 네. 지금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는 민주당의 한계가 좀 있다. 네. 앞으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은 국면이거든요. 그런 거는 민주당의 위기 신호다라고 봅니다. 이런 박성태 선배 평가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그래도 많은 네. 뭐 지금 이제 정치 분석 뭐 이런 평론가 중에서 가장 그래도 정확성이 많이 높은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아름답네요. 네. 뭐, 이름이 같은 저희 큰형님이시기 때문에 뭐 또 성태지 않습니까? 네. 전국의 성태는 잘 지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지적했듯이 이제 지금 뭐 설 이 밥상머리 이전에 이제 좀 국민 여론이 아니 그러면은 작년 12.3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의힘 집권 세력으로서 뭐 특별하게 보여준 뭐 게 네. 정부하고 당정 관계를 가지고 지금 이 어려진 경제 여건이나 뭐 지금 뭐 외교 안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것은 쉽게 말하는 보수 우파의 위기 의식. 그래서 이제 결집이 됐다는 거고 일정 부분. 또 하나는 이게 이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이 이원 위법성에 대해서는 국민들 나름대로 판단이 있는 건데 이걸 그냥 지금 특히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 이 체제에서는 그냥 연불보다는 잿밥에 누름 몰아가지고 이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되더라도 빨리 구속 수사하고 또 헌재에서는 빨리 탄핵 심판해라 이런 노조 기조로 그냥 쭉 밀어붙이다 보니까 밀어붙이는 게 그게 이제 국민적 반감을 가진 거고 또 여기에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쉽게 말하면 대중, 군중, 흔히 말하는 민중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판단과 결정은 신만 난다 그랬어요. 그럼 마키아벨리 군주론에도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네. 그 절대적인 왕정 군정 체제가 무너지는 것도 보면은 그 옆에 간신배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다 지켜내고 단두대로 그냥 목을 뭐 잘라버리고 그냥 네. 참수시켜버리고 절대적인 굳건한 체제 지켜집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 군중 민중들이 또 일어나면 그 체제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즉 그 말은 이미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12.3 비상계엄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이미 끝났다. 네. 끝내버렸어요. 그럼 그때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또 뭐 지금도 일정 부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올리지만은 그러면 헌재에서 탄핵 소추에 대한 판단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듯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평가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끝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일로 간 건데 민주당 내 자체적으로 자의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이 리스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년 7개월 동안 국정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부분의 하나가 이제 제1야당 민주당 중심의 이 거대 입법 권력의 과도한 입법 행위, 뭐 또 탄핵 남발 그리고 예산 일방적으로 날려버리는 이런 쉽게 말하면 폭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우려가 있는 겁니다. 저 우려의 중심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 빨리 이제 판단해라. 네. 민주당 니네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결론은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 체제하에서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반기를 걸고 문제를 제기할 세력이 없어요. 또 지금 마땅하게 다음 조기 대선이 온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뛰어넘는 다른 후보가 기대가 안 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니들 고민해라.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지금 설 연휴 직전에 국민들의 이게 뜻인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은 탄핵 국면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판단 시험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뭔가 이렇게 통쾌하게 판단을 못 한다라던가 반대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다. 전혀 양분된 의견이 존재하거든요. 어떤 의견이 좀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산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전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네. 뭐냐면은 한덕수 대행이 그 전에 한 얘기가 여야의 합의 없이는 추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원칙적으로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국회가 선출한 몫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없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만약에 당시에 3명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은 2명을 임명했죠. 2명만 임명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6명으로 만약에 헌법심판이 탄핵심판이 진행이 된다. 네. 그러면 그중에 1명만 이상한 생각을 가져도 기각될 수가 있는 맞습니다. 대통령이 네. 다시 권좌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겠다고 버틴 한덕수 대행을 놔두면 탄핵 심판 자체가 형해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내란죄 같은 경우도 이제 탄핵 소추 의결서 탄핵 사유에 내란죄를 뺀 것도 그건 좀 전략적 미스죠. 굳이 안 빼도 되고 말 안 해도 또 됐었는데. 사실은 네. 처음에는 헌재가 사실 알아서 판단을 할 겁니다. 헌재가 탄핵 소추 의결 탄핵 사유를 재정리하는 거는 사실 헌재가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담은 좀 있겠지만 안 빼도 되는데 이것도 근데 국민의힘과 일부 구구 지지층의 프레임의 문제죠. 프레임을 이건 너무 상식적으로 뻔한 건데 프레임을 막 걸었고 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일반 민생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걸 다 알 필요도 없고 사실은 맞아요. 알기도 네.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쉽게 내란으로 탄핵됐는데 내란죄가 빠진다고 그건 아주 외형적인 일부의 문제인데 거기에 좀 말려든 그런 경향이 있고 이거는 이제 방어적 차원에서 전략적 미스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실제로 미스인 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민주파출소를 운영한다든지 여론조사 검증위원회를 만든다든지 맞아요. 네. 또 카톡 내용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게. 내란 네. 선전선동 혐의에 대해서 카톡 내용이나 이런 단톡방의 내용도 들여다보겠다고 한 건지 이런 거는 실효성이 전혀 없고 그것 자체가 불리한 프레임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미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정략적인 측면만 본다면 이번 대선에서 아까 계엄을 저지르고 대통령이 탄핵되는 집권 여당과 그다음에 당시 12월 3일 날 국회의 담장을 넘어서 들어가서 계엄 해제 결의를 관철시켰고 요구안을 통과시켰고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은 민주당과의 어떤 프레임은 전선은 명확해. 이쪽이 구입니다. 최소한. 정의의 구의 영역에 그렇죠. 있어요. 네. 이쪽은 1에 있습니다. 훨씬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카톡 검열로 얘기되는 건 민주파 추수 이런 거는 5대 5예요. 이기고 있는데 왜 그냥 치고받고 싸울 만한 프레임을 자꾸 만드냐 이거죠. 그거는 저는 좀 이것도 전략 미스다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쳐서 음.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하는데
또는 최소한 제자리를 가야 되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고 반사 이익을 국민의힘이 누리고 있는 건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독해의 문제입니다.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국민의힘이 딱히 잘한 건 없어 보여요. 근데 오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우리 극우 유튜버들한테 설 선물을 보냅니다. 이런 거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 물론 비대위원장으로서 과거에 뭐 당대표, 저도 당대표 권한 대행을 해봤습니다만은 설이든 추석이든 명절이 되면은 사무처에서 이제 직원들이 우리 당에서 쉽게 말하면 명절 선물을 지급할 대상 리스트를 쭉 가져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게 1,200명이 아니에요. 엄청 많죠. 엄청 예. 많습니다, 솔직히. 그걸 뭐 당 대표든 지금 비대위원장, 권정세 위원장이 그걸 제대로 봤을 리는 절대 없습니다. 그건. 아, 그냥 알아서 넣었을 그러니까 가능성이. 예. 그걸 이제 실무적으로 분명히 넣은 건데 문제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 유튜버들까지 설 선물을 이렇게 해야 되냐? 그걸 어떻게 알고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기사가 나오면 그때 이제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그 워딩이나 또 뭐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이 지금 거구적으로 그러니까. 이 네. 보수 우파에서 거의 뭐 거구 세력들이 당에 그냥 뭐 전면에 중심에 선 것처럼 비춰지는 이거는 대단히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앞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설 연휴가 지나고 아마 검찰에서는 지금 현재 구속 기한을 좀 연장해서. 네. 그러면은 아마 2월 한 5일 정도 이 정도 이제 검찰이 이제 재판에 넘기겠죠. 네. 이제 기소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스탠스 자체도 지금까지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또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정 부분 절차적 정당성이 너무 민주당에서 조급하고 하급하게 이걸 압박도 하고 밀어붙였는데. 때로는 그런 방향을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거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2월 딱 초에 2월 5일이나 6일쯤에 기소되는 그 시점을 자유우파적 입장에서 지금 이제 중도 확장, 결단을 내려야 되는. 중도 네. 확장적으로 당의 스탠스가 저는 달라져야 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당내에서 여전히 한남동 관절을 지켰던 그런 뭐 거구 세력, 사실상 그 거구 세력들도 어찌 보면 자유통일당 정가원 목사 그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국민의힘 당원이 아닐 수도 거울.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보통 이중당적을 취했습니다. 아. 정가원 목사가 큰 소리로 늘 우리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을 압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자유통일당의 당원을 분명히 자기 세력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국민의힘 필요에 따라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당원 그렇기 네. 때문에 이중 음. 당원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당이 더 이상 지금 이 시점에 국민들은 분명히 지금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맞아요. 네. 조기 대선이 가더라도 국정농단을 한 그런 최순실에 의한 박근혜 탄핵된 그 새누리당 후보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주느냐. 지금은 그때하고는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당이 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민의 진짜 마음속에 눈높이에 어떤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전략적 판단을 통해서 네. 전략적 후보를 내세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기 대선의 성패는 저는 판가름난다. 아니 선배도 이제 새누리당 때부터 오랫동안 지금 여당을 관찰해 오셨는데 솔직히 지금의 국민의힘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말도 안 되죠. 저는 좀 비극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극우 세력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거는 통계상 세계 어디에도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좀 작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적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있어 왔어요. 그런데 여당이라는 뭐 우리나라 이제 대중정당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이 극우 세력을 두둔하고 나서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제 긴장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극우는 아니에요. 원래 그렇죠. 원래 네. 스타일이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그나마 온건 합리 이렇게 불리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건 전략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계엄이라는 비민주주의적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 역대적인 비극, 역대적인 미친광이 짓을 전략적인 이유로 두둔하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참담한 거고, 저는 특히 김성태 의원님 말씀처럼 이분들이 설 지나서, 그리고 이제 그 변곡점은 대통령의 기소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되면은 태세 변환을 할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여론조사가 나온 대로 김문수 장관을 대선으로 세운다 가능성은 제가 볼 때 2% 정도예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되게 영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쪽에 사실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는 순간 이거 우리 졌다 망했다.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극우 지지층이 결집하고 이들이 데시벨을 높게 스피커가 돼서 얘기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대등한 것처럼 보이는 국면까지 왔어요. 그럼 그 다음 전략은 일단 토대를 만들어놨으니 이번 대선도 해볼 수 있다. 그러면 대선 주자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좀 많이 비판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아마 오세훈, 유승민, 안철수 뭐 이런 순으로 갈 겁니다. 내부에서는 아마 홍준표 시장도 안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 이분들은 이기고 싶어 하니까. 이분들이 제가 예전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많이 출입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민주당은 좀 더 명분에 휩싸여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싸울 때 명분으로 싸워요. 국민의힘은 실리로 싸웁니다. 누가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정확한 이야기를 하네. 정확해요. 그래서 그래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영입하는 거예요. 당시에 뭐 홍준표 시장 등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 진다. 이분들은 승리를 위해서는 무조건 갖다 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태세 변화는 거의 98% 있을 거라고 보고, 제가 2%를 늘 염두에 두는 거는 중간에 뭔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민주당이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아마 대선 후보로 오세훈 시장이든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유승민 의원 전 의원을 만약 세운다. 그러면 이번 대선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을 상대할 게 아니라 사실은 유승민, 오세훈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윤석열을 상대한다고 해서 이 깡패의 미치광이 바보를 상대한다고 여기서 막 이상한 무기를 가져다 오면 나중에 미안해 얘는 이제 빠졌어. 빠지고 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애매해지는 거예요, 스탠스가. 제가 이제 그걸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그런 걸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권성동, 권영세 이 두 분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거기에도 강경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TK의 좀 이런 분들. 그렇죠. 네. 그런 분들 지금 오히려 달래고 있대요. 우리는 빨리 선긋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또 계속 권영세, 권성동이 예를 들어 배신자다. 이런 본인들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하면서 지금 달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대통령이 체포한 뒤에 이제 딱 선긋으려고 그러는데 서부지방법원 사태에서 보듯이 너무 아냐 분위기가. 그래서 아직은 선을 못 긋고 있는데 설 연휴 지나고 기소 시점에 기소 시점부터는 선을 그을 거다라고 봅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대선 때 용병이었잖아요. 외부에서 데려오는 후보로 치른 건데 이번에도 이제 약간 이제 선배가 말씀해 주신 후보들 이외에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런 분들 이름이 약간 솔솔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용병으로 칠 수도 있습니까? 우리 방송이나 실장이 국힘은 실리주의다. 되는 사람 잘 찾는다. 그걸 제가 부정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측면에서도 국힘은 어떻게 보면은 새 인물의 탐색의 주요 인물 대상을 지금 현재 리스트를 만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가령 이제 최상목 지금 현재 대행 같은 경우도 전공이 그 포고령에 대한 그런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그 처단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사과를 하고, 그리고 2026년 의대 정원을 제로 베이스로 뭐 다시 하자. 다른 의견 내고 그리고 있죠. 지금 네. 이런 사람도 쉽게 말하면 새인물 탐색의 주요 대상이듯이 이창용 한국은행 지금 총재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거 문재인 정권에서 총재를 모신 사람이에요. 우리 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렇게 한국은행 총재로서 상당히 균형 있는 그런 한국은행으로 총재로서의 판단. 또 지금 현재 탄핵 정국에서도 지난번 최상목 지금 현재 그런 대행이 또 뭐 좀
약간 좀 위기가 있을 때 네. 자기가 팔고도 조력하고 예, 이번에도 추경하겠다고 해야 된다고 하고 추경 입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언제 여러분들 뭐 우리 이제 박순대 실장 정치 기자 오래 하셨지만 한국은행 청재가 언제 추경에 관한 입장을 낸 적 본 적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이제 쉽게 말하면 탐색의 주요 대상 인물인 것만은 틀림없지만은 이분들이 지금 현재 어느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그냥 문재인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네. 그때 싸운 그 이미지는 상당히 그래도 시간적으로 꽤 국민들에게 오랜 시간 각인을 시켰어요. 그렇지만은 뭐 이런 사람들 새로운 인물을 지금 각인시킬 시간은 없습니다. 또 그걸 현재 우리 당내 기존 잠룡 대선 후보들이 네. 용인할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그분들을 용병으로 세우는 게 여의치는 않다고 봐요. 아니 붙여서 좀 여쭤보면은 그 네. 윤석열 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환상 속의 그대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뭔가 이제 정말로 좋은 후보일 거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집권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돼 보니까 처신이 달랐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배후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간신들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저는 많이 했죠. 네, 좀 어떤 분들 열거하셨죠? 가령 지금 뭐 며칠 전에도 현재 그 대질 정인신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대통령 경호처장하고 지금 전 국방부 장관을 한 김용현 전 장관이 대표적인 간신 몰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현재 뭐 이 탄핵 재판에서 봤지만은 얼마나 한편으로는 허술한 포고령을 자신이 만들었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렇기 때문에 뭐 국회에 경각심 정도로 주는 그런 쉽게 말하는 비상계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잡는 거지만은 나는 대려 그때 좀 실망했어요. 저분들이 12선 진짜 이재명 대표 중심의 거대 입법 권력이 취하는 그런 정치의 행태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해놓고 그 일정 부분 이제 국민적 동의도 좀 느껴지고 있는데 그날 헌재 심판소에서 대지신문에서 보이는 그 추태는 그러니까 그런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자기 목을 내걸고 정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함이 진정성이 그 없는 짓을 왜 해가지고 국민들의 소소한 그런 평온한 일상을 이렇게 빼앗아 가버린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현재 이 관심 몰입에 그러니까 김용현 그런 전 국방장관 대표적으로 대통령이 네. 정말 이게 진짜 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이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 때문에 뭐 통칭이 못하겠다. 뭐 그렇게 하고 뭐 하더라도 계엄 이야기를 꺼냈더라 하더라도 네. 대통령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경우든 막아야 돼요. 근데 대려 자기가 뭐 중앙부 인맥 일부하고 육사 인맥들 좀 해가지고 뭐 방첩사 사령관 뭐 특전사 사령관 수방사 사령관 뭐 다 이렇게 해놔서 합참의장도 아닌 이번에 육군참모총장 이 사람을 갖다 겸사령관을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주접 떠는 사람이 쉽게 말하는 김용현 장관이 네. 이게 대표적인 관심 몰입이죠. 아 이게 의원님 말씀하시지만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자기 심지어 고교 1년 선배인데도 참 그렇게 잘못입니다. 내가 오늘 네. 이 자리에서 밝히지만 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우리 당에 네. 정치권에 사실상 영입한 사람이 저예요. 아 진짜요? 제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그때 당 조직이 엉망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는 뭐 다른 뭐 역할을 좀 해달랬는데 그건 내가 정식 불출마 선언하고 어렵다. 이 당 조직이 다 망가졌으니까 그래서 당에 이제 중앙위 의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중앙위 의장 맡고 제가 새롭게 전부 분야별로 그냥 그러니까 국방안보분과 위원장 그때 이제 김용현 장군을 갖다 내가 영입을 했는데 막상 영입해놓고 보니까 너무 자기 발전이 심해. 그 직감 많아가지고. 야 그때도 지난 이미, 대선 때도 네. 다른 때 같으면은 대선 때 직함 좋은 직함 달라고 뭐 난리를 떨 사람이 안 보였어.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배울 실세구나. 별동 팀으로 네. 경호처장으로 딱 가버린다. 그래서 내가 저 양반이 대통령하고
그런 관계였구나 이런 걸. 아니 그리고 자기를 알아봐준 사람이면은 사후에라도 좀 이렇게 우리 의원님도 좀 중용을 하는데 자기 조력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아니 뭐 거기까지는 왜 이야기를 해요? 아니 갑자기 궁금한 거죠 이게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 혹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그래도 발탁할 때는 어떤 일말의 장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분한테? 그렇습니다. 그때 국방안보 특히 작전기획통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우리가 당에서 실시하는 국방안보 포럼이라든지 이런 각급 토론 그리고 심지어 뭐 흔히 말하는 뭐 강적들을 비롯한 그런 방송에서도 그래도 국방안보 맞아요. 네. 문제가 있으면 늘 가서 방송을 하고 그때 저랑도 같이 방송도 해보고 근데 상당히 뭐 때로는 합리적이면서도 상당히 네. 분석도 잘하고 또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소신 있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때 제가 느끼기로는 거구적인 어떤 그런 스탠스는 없는 군 출신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그런데 되려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거구적 스탠스를 취할 거라는 건 어느 누구도 예측 못 했잖아요. 전혀 몰랐죠. 예. 그렇듯이 그런데 그런 대통령을 국방 안보 분야의 인식을 그렇게 가지게끔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김용현 장관이죠. 그리고 네. 사실 외양만 보면 안 돼요. 저도 김용현 전 장관이 그 대통령실 이전 TF 거기서 팀장인가 부팀장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몇 번 물어보려고 통화한 적이 있어요. 엄청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야. 김용현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전화 받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분 되게 지금 이제 새 정부의 중요직을 맡을 것 같은데 되게 적극적이구나. 그래서 언론 프렌들리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에 행동들을 보면 이분이 출세 지향적으로서 아주 추진. 그냥 주변에 내가 올라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일단 잘하고 보는. 근데 정작 올라가면 또 다르죠. 예. 초기에 들은 경호처장 할 때 얘기를 들었는데 초기에 경호처장 할 때 경호처 분들이 상당히 놀란 일화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자기에게 충성을 하는 네. 자기와 비슷한 습성을 보이는 종이 같은 종속 과목 그 있잖아 강문계 네, 있잖아요. 알죠. 종이 같은 예. 김성훈 당시 실장이었나요? 아무튼 발탁을 하고 기획관리 실장이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발탁해서 하고 그 다음에 구구 유튜버를 경호처에서 강연을 시켰대요. 아 그래요? 네, 빨갱이들을 색출해야 된다. 좌파는 다 가야 된다. 근데 경호처 분들은 거기에 공채 입사한단 말이에요. 아마 2년에 한 번씩 공채를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시험도 보고 무도도 있어야 되고 뭐 일부 때는 무도가 필요 없었던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분들은 시험을 보고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목숨을 바쳐 지키도록 훈련된 사람들이고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도 목숨을 바쳐 지키도록 훈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당의 대통령과 관계없이 목숨을 바쳐서 대통령을 경호하도록 훈련된 사람인데 갑자기 신임 경호처장이 와서 극우 유튜버 이 사람 강의를 들어라. 갖고 주요 뭐 상당히 꽤 많은 수 강연을 하고 빨갱이들은 안 된다. 종북 척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집권초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이건 뭐지? 우리가 알던 경호처의 문화와 너무 다른데 근데 이분이 처장이니까 그냥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호처장이 그 전부터 극우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극우 유튜브를 많이 봤다고 그러고 그러면 후보 캠프에 어느 보도에서 한번 났었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충안고 1년 선배라는 얘기로 군 전문가라는 이유로 매일 정세 보고서를 갖다 바쳤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실무팀에서 보면 너무 허접해가지고 저기 고만 장관님 고만 좀 그때 장관 아니고 뭐 장군님인가요? 고만 좀 가지고 오세요. 그랬더니 아니면 밑에 사람 시키세요. 밑에 사람이 가져오니까 좀 더 낫더라.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아마 그때부터 김용현 장관이 당시에는 뭐 장관이 아니고 전 군인이었죠. 전직 군인이었죠. 이분이 대통령에 잘 보이려고 극우적 사상을 같이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같아요. 네. 그 대통령의 고교 선배 중에 이제 아까 말했던 김용현 전 장관이 있다면 또 고교 후배 중에 간신으로 거론되는 분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도 사실은 이렇게 오기까지 역할이 큰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제가 이제 간신 3준 축의 한 사람이죠. 정부에 이제 쉽게 말하면 장관급에서 이 사람을 짚었는데 행안부 장관의 지위가 또 주요 임무가 뭡니까? 장관의 주요 역할이 치안과 소방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경찰 조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리드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음. 경찰의 정기 인사 내지는 때로는
뭐 특별한 인사 이런 걸 통해서 경찰 조직을 장악하고 경찰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장관이에요. 또 국민들의 어떤 생명과 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정부 서열상으로도 행안부 장관은 늘 대통령의 수족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전 이제 정권 초기에 정부를 구성한 역할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 장제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행안부 장관 뭐 그때 기사가 많이 봐서알려지는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네. 아 실제로. 작년에 사실이. 아.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경찰 정기 인사권 행사하고 자리를 비켜주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뭐 사실상 행안부 장관도 그럼 정기 인사권까지 날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행안부 장관 자리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럴 정도로 저는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양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게 그러니까 벌써 해수로는 3년 됐네요. 이태원 참사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났을 때 무려 159명의 국민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어요. 주무장관으로서 그 상황을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그때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하지만 그 사고를 수습하고 난 이후의 마당에는 본인이 아무리 대통령이 당신 좀 더 해야 하라 그러더라도 대통령 저는 국민들에게 죽을 죄를 졌습니다. 네. 전 장관으로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 자리를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영이 있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참모가 되는데 되려 그걸 뭉개고 네. 그때 그 국민 여론 또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떠나서라도 국민 여론이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꿋꿋하게 그냥 행안부 장관으로 2년 7개월 해먹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 대통령 주변에서 핵심 역할을 하면서 국정을 뒷받침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 만약 이런 분들이 아니고 제대로 된 정치인으로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정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장관이었다면 대통령 인식 저렇게 일방적으로 함몰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태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상현 의원 있잖아요. 아니 왜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실체가 드러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정치 기자들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였고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 의원으로서 나름 온건하고 합리적인 메시지를 내왔다. 과거에 전두환 사이였지만 그때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나름 합리적인 것 같다. 또 본인이 외교 쪽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약간 그런 이미지로 봤는데 이번에 완전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모습은 뭐였냐? 제가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이 당시에 기자들이나 언론 플랜들리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대. 그때 그게 필요한 모습이었던 거고 그 다음은 또 다른 거고 상당히 기회주의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본질은 그러니까 친절해 보이고 젠틀하고 온건한 메시지를 낸 건 그때 그 상황에서 그게 유리했기 때문인 거고 네. 원래 본성이 그런 게 아니라 철학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뭔가 윤상현 의원이 사실은 수도권 의원 하면서 이제 강력한 지지층은 없었거든요. 근데 대통령 어느 상황에 몰리고 극우 지지층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이분들을 등에 업고 나도 지금부터는 윤상현 2기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정치인이 정략적 판단을 하는 건 늘 있는 일이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혐의 자체가 너무 이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맞습니다. 네. 정파적이나 정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선 짓이거든요. 당연히 다 단죄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나오는 극우들의 목소리를 본인의 지지 기반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이건 파렴치한 짓이죠. 이건 기회주의적인 걸 넘어서 파렴치한 것이고 이거는 그러면 원래의 파렴치 모습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이제 드러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정우 전 대표가 뭐 절대 선은 아닙니다만은 여하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했을 때 가장 그 대통령의 편에 섰던 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였거든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니까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형적인 관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고시 출신의 그냥 머리 좋고 공부 잘한 그런 관료예요. 정통 관료 출신. 그것도 뭐 공직자 관료 중에서 가장 에이스 관료
기재부. 그렇죠. 네. 그 기재부의 그 맨파워 중에서 한 축을 이루는 사람인데 그 원내대표의 자리는 웬만한 소신 아니면은 집권당은 보통 대통령하고 직거래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참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막 그 어려운 토양 속에서 초선, 재선, 뭐 삼선을 일가오면서 이렇게 원내대표가 됐다기보다는 대구에서 했잖아요. 대구에서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네. 뭐 기재부 또 뭐 장관까지도 하고 또 기재부에서 뭐 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분은 대통령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따라서 원내 사령탑으로서 뭐 대야 전선에 대한 입장도 네. 숨기는 것이고 또 뭐 법안에 대한 판단도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거 먼저 용산에 입장 가지고 거부권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뭐든지 이렇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오랜 정치적 동지적 뭐 그런 인연 때문에 뭐 그랬다 이거보다는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자리가 예. 자리가 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뭐 좀 고압적 분위기에 더 함몰돼 있었죠. 웬만한 근데 원내대표 같으면 때로는 또 부딪혀요. 지금 비서실장 하고 있는 정진석 비서실장 아니 같은 그러니까 경우는 네. 사건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 시절에 원내대표를 했는데 그때 뭐 정무수석 이런 친구들이 좀 오버페이스 가지면은 당신 앞으로 원내대표 내 방에 오지도 마. 아 오히려 불효용을 했구나. 비서실장한테 예. 그런 친구 나 상대 안 해. 뭐 이런 정도로 때로는 원내대표가 결기를 가지면은 솔직히 대통령실에서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자리가 원내대표입니다. 근데 그렇죠. 네. 대통령을 의식하고 거기에 그냥 뭐 본인이 그냥 빠져들기 시작하면 꼼짝달싹도 못하는 자리가 원내대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냥 뭐 추경 원내대표 뭐 밥 먹는 자리에서도 오라 그러면 용산에 가서 한동훈 패싱한 날 바로 끝날이 대표 바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네. 케이스듯이 뭐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성품은 참 온화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사람이에요. 강단이 좀 부족한. 네. 제가 추경 원내대표가 기재부 차관일 때 네. 제가 그때 기재부를 출입했거든요. 세종시에서 네. 기재부를 출입해서 잘 알아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첫 방송을 제가 출연시켰어요. 아 진짜요? 제2본부에 있을 때 야. 제가 시사 프로그램 앵커하면서 네. 당시 기재부의 추경 얘기니까 추경호 차관이 출연하셔라. 제가 그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크게 되시면 방송 훈련 제가 시켰으니 고맙다고 해라. 근데 이제 크게 된 다음에 전화를 잘 안 받더라고요. 입을 닦았네. 네, 추경호잖아요. 당신은 늘 추경호냐? 그래서 꼭 그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도 이제 김성태 의원님 말씀처럼 추경호 원내대표가 딱 전형적인 관료예요. 네. 관료 스타일이고 약간 관료들은 솔루션을 찾아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향을 잘 보이고 있어서 사실 원내대표 되기 전에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조금 더 나서는 그런 스타일일 거다. 그다음에 그렇게 과격한 스타일이 또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번 12월 3일 날 저는 그때 사실은 거의 분노한 게 이분이 계속 우왕좌왕하면서 예. 국민의힘 의총을 장소를 몇 번 바꾸면서 물론 그중에 일부는 제가 볼 때는 혼란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이라면 그리고 원내대표의 지도부인데 그러면 그 헌법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고 결정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해서 밀어달라. 이거는 누가 봐도 본인이 혹시 내란에 협조하려고 한 건지 그건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겠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만약 우원식 의장이 추경호 원내대표 말을 밀어줬으면 계엄 해제 결의가 그래서 만약 안 됐다. 야, 그러면 진짜, 그 결과는 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헌법기관이고 중진 의원이 그런 위험한 행동을 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네. 비판 또 그걸 넘어서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거기에 만약 의도가 있다면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떤 공천 과정에서 지방선거 고청 가서 어떤 의혹들이 일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저는 의심도 가지고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훨씬 더 이 사람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국가를 위험에 빠뜨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정진석 그 비서실장 얘기하셨는데 원내대표 할 때 청와대 정무수석도 들어오지 마 할 정도의 기백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비서실장 가면 아무리 강성인 윤석열 대통령도 비서실장이 뭐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럽니다. 얘기 들어보면. 예.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작년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몸도 아프고 뭐 몸이 아픈 사실상 정치인들은요 신이 나서 일할 때는 아무리 밤 하루에 잠 2-3시간 자도 안 아파. 한 달 2달 돼도 안 아파요. 근데 일이 잘 안 풀리고 뭐 여론이 자신한테 좀 안 좋고 그러면 몸이 많이 아파져요. 그게 정치인이에요. 아. 또 더군다나 좀 지병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정진석 실장 보면 뭐 얼굴도 많이 부어 있고 얼굴이 안 좋고, 아주 예. 안 좋아요. 내가 보기도 항상 뭐 실제로 통화를 해도 좀 너무 힘든 모습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구나. 네. 저도 뭐 원내대표를 하고 저 앞에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정진석 실장이 처음에 들어가면 5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부의장까지 하고 그러니까. 또 국회 사무총장까지 하고 청와대 정무수석부터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제 나는 기대를 많이 했어요. 바뀔 거라고. 네. 이렇게 정무 경험, 정치 경험이 풍부한 그런 선수가 들어가니까 대통령도 이제 이 사람 이야기를 꽤 많이 들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정진석 실장이 들어가서 또 이분 술도 좀 하니까 네. 대통령 술도 하면서 네. 대통령 설득 이해시키는 그런 소구력이 있다. 나는 이렇게 방송에서도 많이 응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처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 이제 뭐 너무 대통령실 내에 체계를 넘어선 어떤 그 비서관들의 일부 일탈에 대해서도 바로잡으려고 강력하게 그러고. 공기를 잡고 했죠. 네. 근데 그게 뭐 강한 건립 드라이브를 좀 걸었는데 몇 번 막 좌절되고 이렇게 맞아요. 됐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힘들어지고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그리고 힘들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진석 비서실장도 지금 이제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일신하지는 못했죠. 대단히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조사받는 국면에서도 뭔가 좀 국면을 바꿔보려고 이제 체포영장으로 한창 시끄러울 때도 뭐 제3의 장소나 어디 조사받을 그렇죠. 이런 식의 제안을 했는데 바로 대통령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 그때도 그러니까, 사실은 네. 제가 뭐 방송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네. 너희들 막 지금 하는 게 대통령한테 지금 그게 충성스럽게 하는 짓 아니다. 데려봐라. 일정 부분 수사에 협조해줘. 3회 장소든 서면으로 가서 수사에 협조해줘보면 체포영장 피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예.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또 헌재 심판을 받는 거 하늘 땅 차이가 완벽히 다르죠. 네.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방송에서도 안 했어요. 근데 나 봐요. 결국은 뭐 강경 대응만이 뭐 네. 그게 지금 상당히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 그래서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스피커를 살리는 게 헌재 심판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해서 나와서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옥중 정치가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맞습니다. 그 네. 작년 초에 대통령의 키워드가 경로라고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든 정치 집단이든 지도자를 볼 때 저는 성정이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특히 제일 위험한 게 경로하는 사람들이에요. 경로를 하게 되면 주변에서 얘기를 못 합니다. 몇 번 얘기했다가 경로하면 우리 다 각자의 삶들이 있는데 무슨 부경화를 누리자고 거기서 계속 진언을 하겠어요. 진언을 3회 하면 그 사람은 일단 나가게 됩니다. 쫓겨나죠. 네. 그러면 결국은 법칙처럼 간신들만 모이게 돼요. 아마 정진석 실장도 박근혜 국정농단 특위위원장을 했고 당시에 맞아요. 네. 정진석 의원이 원내대표였어요. 원내대표였는데 네. 당시 국정조사를 하기로 결심한 건 김도읍 원내수석의 제안에 따라 정진석 원내대표가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위원장 하셨고. 정확한 얘기. 네,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가면 좀 나아질까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대통령이 그 얘기는 제가 이제 확인을 못했지만 많이 후문으로 듣는 얘기를 정진석 실장이 뭔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뭐 거의 네가 뭘 한다고 XX야 이래버리니까 정진석 실장도 무슨 부경화를 누리자고 그러니까. 멀어지게 되고 진언을 못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경로하면서 뭐라고 하면 그냥 수긍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사태까지 갔다라고 네. 전 봐요. 결국은 이제 사태의 원천을 좀 따져보면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구인데 우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좀 이렇게 잘 치렀더라면 여기까지 왔을까? 그때 그 고집을 누군가 꺾었더라면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사실상 당 네. 내적으로는 그때는 사실상 이 하극상이 난 거죠.
김기현 당대표도 여의도 연구소 뭐 여론조사를 왜 안 할게 받겠습니까? 다 해봤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이미 아는 거고 음. 또 대통령이 희망하는 그 후보 김태우가요 그런 후보를 세우면은 이게 긍정 그냥 맞아요. 예, 싸움이 돼버리고. 심판이 되는 예. 그 중심에 대통령이 또 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정권 심판으로 가는 거다. 네. 그럼 그 선거는 필패다. 이게 공식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네. 그럼 그 지역에 지역 구민들 정서를 누가 제일 제가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알지. 이거는 예.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하고 검토하십시오. 그러니까 음. 김기현 대표도 그걸 뭐 끝까지 당 대표로서 자기가 소신을 지키고 대통령이 아무리 입장이 강하더라도 그걸 때로는 뻔질 줄도 알아야 되는데 뻔질지를 못하고 미적대다고 지역에서는 뭐 김성태 전 대표가 저 반대를 하고 있는 그 전부 책임을 나한테 다 전가했어. 진짜 미치겠다 진짜. 당시 사무총장인 그러니까 자신이 뭐 부총장하고 데려와서 직접 강서구청장 선거를 보궐선거를 지휘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고 난 뒤에 또 선거 찍고 나니까 김성태가 안 도와서 마치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식으로. 이런 것들이 간신배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책임도 또 전갈 책임 당대표 김기현은 그걸로 보따리 쌌는데 결국은 자신은 또 인재 영입 위원장이 돼가지고 사무처 이철규 의원 작년 얘기하시는 4월 거죠? 네. 총선까지 윤석열 대통령 윤심을 대표하는 그런 공간이 공간위원까지 또 들어가요. 예? 그래서 공천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길 수 있는 선거도 버리는 그런 공천을 자기가 무슨 룰 세팅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떠는 친구예요. 이런 친구가 간신이죠. 네. 예?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강서구청장 선거 질 수밖에 없었던 것 그 같고.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무너지기 시작한 몰락하기 거예요. 시작한 예. 거예요. 그러더니 총선 와서도 이제 졌는데 문제는 뭐냐 그 원인 분석을 잘해가지고 다음 선거를 잘 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부정 선거라고 합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의원님이 주옥 같은 말씀하셔서 적고 네. 있어요. 간신 이철규. 세 번 아니, 적었습니다. 근데 부정 선거로는 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그럼 저도 좀 반문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 보수 우파 진영에서 뻑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이 예. 부정선거에 잘 휩쓸려요. 그러면 셀폭동도 일어나고 미국도 그러죠. 의사당 증거가 되고 이번 우리 서부지법도 그런 케이스예요. 정치인들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그러면은 대법에서 그 많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혐의 없어. 이건 아예 그냥 검찰이 그러니까. 기소도 못 했고 그러니까 기각 조치당하고 뭐 이랬었어. 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이 그러면은 정말 비상계엄을 통해서 군 정보 요원들이 그러면은 대한민국 중앙선거에 서버를 뒤져가지고 부정선거를 의혹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한민국이었냐고. 자신이 몸담았던 그 검찰 조직에 그 유능한 검사들은 그걸 못 밝혀내냐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부분은 동의를 못해요. 네. 그래서 부정선거의 여러 가지 사례는 샘플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총체적으로 부정선거가 그럼 총선에서 대선에서 계속 이루어져 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대하게 위협을 받고 또 후퇴당하면 이거야말로 만사 제끼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밝혀내야죠. 아니, 그렇지만은 네. 국민들은 판단을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네. 비상계엄 사유를 결론 가지고 이제 이 부정선거 때문에 이걸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네. 뭔가 그렇지만 헌재에서도 아직까지 뚜렷한 쉽게 말하면 부정선거의 그런 뭐 학증이라든지 그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 네. 안타깝죠. 아니 문제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참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정치인들이 또 밀면은 그런 형성이 되잖아요. 그거를 네. 주류 정치인들이 지금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어서 문제죠. 그러니까 네. 앞서 이제 앵커께서 얘기한 부분 환상 속의 그대 그 서태지가 네. 93년인가요 이때 나왔던 노래인데 제가 과거에 개업 한참 전에 한 방송에서 서태지가 미래를 내다봤다 이 가사가 너무 딱 들어맞다라고 했거든요. 환상은 좀 가치 중립적이어서 망상이라고 하면 딱 맞아요. 망상 속에 그대가 있다. 예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대의 환상, 그대는 마음만 대단하다. 그 마음은 위험하다. 자신은 오직 꼭 잘 될 거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그대가 살고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
너무 딱 들어맞지 야, 않습니까? 모습이 떠오른다. 형상이 떠오르죠. 그려져 보니까. 네.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지고 있어도 환상 속에 아직 그대가 있다. 이제 환상 속에 그대는 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대통령이었다는 게 참담한 노릇이고 그 환상을 지금 국민의힘 여권의 지도부 한두 명도 아닌 여러 의원들, 헌법기관들이 이 환상을 지지하고 있다는 게 참담한 일이죠. 근데 이게 구조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깨트려야 된다. 네. 어떤 극우나 말도 안 되는 상식의 범위 밖에 있는 세력이 구조화되면 앞으로 그냥 다 우기고 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끝으로 한 말씀은 네. 지금 민주당이 대대 이런 문제를 이제 치고 나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이 불행을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타협 없는 대통령 통치 권력과 네. 극단적인 입법 권력의 충돌로 이 대충돌은 결론은 국민들의 불행이에요. 이 불행을 그럼 씻어내기 위해서는 그럼 한쪽에서는 그럼 부정선거에 대한 그 집착에 빠져 있다 그러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거대 입법 권력 일당인 민주당이 그러면 이거는 특검을 만들어서라도 중앙선관위에 그러면 그렇죠. 네. 부정선거 의혹을 명확하게. 파헤치자. 예. 이렇게 부르면 국민들 확 달라집니다. 내가 오늘 이야기 괜히 했나? 그럴 정도로 네. 저는 국민들은 이게 국민마다 국민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고 또 이 부분은 이제 사법 절차로 가면 되는 거고 이제 헌재 심판은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지만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국정 운영의 문제점과 함께 또 하나는 입법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지금 분명히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어떤 정치를 통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네. 이 설 명절 연휴를 통해서 깊게 네. 고민해 보시면은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 만들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설 연휴 정치 비상구는 이제 투성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의 말씀대로 정치권이 좀 이렇게 각성하는 계기를 명절을 계기로 삼아가지고 달라진 환경을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는 좀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두 분 모두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국영의 정치 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